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를 주도했던 서장을 즉각 대기 발령 조치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전국 총경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이 기자실을 찾아 경찰 총경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경찰청이고 민정수석이 없어지고 수사권이 조정되며 경찰청 힘이 가장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국 신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을 두고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는 인사조치를 안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들의 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총경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데다 경찰 지도부의 해산 지시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이 직접 나서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고 유총경의 대기 발령에 대해서도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부터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신속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내부 후폭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휘부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 속에 나도 징계하라, 경찰청장 후보자는 용퇴하라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감과 경위들도 다음 주말 전국 팀장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찰청의 징계 절차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젯밤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단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울산경찰청 대기근무 명령이 내려졌고 후임 서장까지 곧바로 지명됐습니다. 울산 어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고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서장이 아니니까 서장실에 짐을 좀 빼줘야죠. 경찰청은 또 현장 참석자 50여 명 전원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단박에 강경 대응에 나서자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냐는 반발이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휴일에 사비를 들여 모인 회의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번 징계는 경찰이 독립된 의견조차 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온라인 내부망에도 하루 종일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대학에 근무하는 한 총경은 자신도 어제 회의에 참석했다며 경찰국이 되면 위만 쳐다보던 그 옛날 경찰로 돌아갈 게 명백함을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 일선 경찰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총경들에게 응원 박수를 보냈다며 저도 경무과에 대기 발령 시켜달라고 지휘부를 꼬집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화가 난다는 관망파들의 비판도 줄을 이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중심으로 제기되던 반발이 총경급 간부들까지 확대된 가운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일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내부 여론을 추스르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은 윤희근 후보자의 용퇴 촉구까지 번지고 있어 갈등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경감과 경위 등 초급 이상 간부들도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그럼 어젯밤 대기 발령 조치가 된 류사명 총경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류 총경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심야에 갑자기 대기 발령 통보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소도 서장실이 아닌 거죠? 예, 군의 카페에 있습니다. 네, 신경이 어떠십니까? 담담합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윤희근 후보자가 이렇게 단번에 징계 카드부터 꺼내든 배경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경찰청장님 후보자에게 우리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상황에서 갑자기 회의 중간에 중단을 명하는 직무명령을 발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는 윤희근 경찰청장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받으시고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이거 반대하고 계신 건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특히나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경찰이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되고 잘못한 것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멈춰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제 총경회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경찰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경찰서장 회의는 적절한 거였습니다. 부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우리의 통제권을 가진 장관은 그럼 누가 통제하는 것입니까? 민주적인 절차에서 여러 중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제 통제되어져야지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다른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불법성을 한번 따지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사불이익이나 징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네, 총경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는 내일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과 이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국자 격리가 사라지고 항공편도 늘면서 해외로 나가는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해서 걱정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걸려서 오면은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제한이 있을 테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 65,433명 가운데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333명.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 확진자들의 62.9%에서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BA.5 변이가 검출됩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3일 이내에만 하면 됐던 PCR 검사를 내일부터는 입국 다음 날까지 받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을 더 빨리 찾아 이들로 인한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내 입국 뒤 격리 재도입 등 강도 높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조치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해외 이동의 제한이나 혹은 경제 상황의 차질 등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감염 비중도 계속 늘어나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내일부터는 대면 면회가 중단돼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병원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로 제한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와 40대 자매와 초등생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물놀이가 금지된 유원지에서 19살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구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앞에 외부 출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 상가 주변에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매지간인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는데 자녀들도 집안에 숨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자매의 유서에는 다른 가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검을 통해 자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환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대전 흑석동의 한 유원지에서 19살 남성 등 또래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1명은 2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놀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아마 힘이 없었을 거고 애들이 음주를 했으면 더더욱 위험하다는 걸 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시각 인천 강화군에서도 밤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저수지에 빠져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3층짜리 펜션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펜션에 묵고 있던 투숙객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 부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해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 대폭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이 숨졌을 때 지금은 1억 1천만 원만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은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 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자동차 보험 신규 갱신 계약자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한 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피해 사고 부담금으로 최대 1억 1천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바뀐 법으로는 사망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에 별도로 1억 원이 더 부과됩니다. 실례로 친구 3명을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영구장애를 가졌던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1억 6,500만 원이었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인원수에 비례하는 큰 사고를 내면 거의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런 위험 운전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날리는 의미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 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m밖에 안 되는 이 철골 구조물 안에서 31일 동안 농성했던 대우 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채한 씨를 오늘 M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번 사흘째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도 벗어나게 해달라던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사측이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답하면서 유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그제 협상 타결 직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던 유채한 씨. 아직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져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탔는데 더위를 안 타고 있어요. 그는 회사의 폭력 진압에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철 구조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 의지를 확인한 시점에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오자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교섭을 시간을 끌겠다. 왜냐하면 공군대 투입하면 교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대별로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헬기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밖에서 막 진압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무섭죠. 평생 일해도 최저시급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결국 협상은 사측이 처음 제시한 임금 4.5%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6년부터 삭감됐던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대보험 떼먹히고 일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치고 저희 임금 30% 올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50%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거든요. 정부는 여전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측은 8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생활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800만 원 드려도 못 갚는 사람들한테 8천억 내밀어 봤자 받을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시작된 작은 산불이 하루 만에 초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대기는 건조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피해 면적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길에 위태롭게 서 있던 참나무들. 험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뻘겋게 타오릅니다. 집 밖에 들러붙기 시작한 산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도로 부근까지 번진 불길을 잡아보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고 항공기까지 동원돼 빨간색의 소화액을 분사해보지만 무섭게 확산되는 산불에 소방 차량도 후진에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인근 주택들을 태워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고 도로까지 위협하면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They came by about 15-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산불로 인한 연기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3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소방관 400여 명과 소방 헬기, 중장비까지 투입됐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중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가뭄에다 습도까지 낮아 산불은 더욱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I'm hoping that they're able to get it out before it damages anybody's homes, but this doesn't look good.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 요세미티 공원 남단에서 발생한 산불은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식물 중 하나인 자이언트 세커이어 숲까지 위협한 뒤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유명 휴양지 레스보스 섬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바다 쪽으로 퍼지면서 해양 휴양지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곳에는 열흘 동안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 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선진국들을 규합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인데요. 중국은 이에 맞서서 주요 IT 기업들까지 나서서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미국의 이런 시도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참여할지를 두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도심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화웨이는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수입이 막히면서 시장 점유율도 급락했습니다. 부품 조달이 안 돼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2019년 17%까지 올랐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로 급락한 겁니다. 화웨이의 추락을 본 중국 IT 업체들은 앞다퉈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에 이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반도체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와 오포도 자체 반도체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동맹 중에서 반도체를 같이 해나갈 그런 동맹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랑 달라요. 한국은 100여 곳에 불과한 반도체 설계 회사도 2,800곳이나 되는 등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차원에서 아직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추진하려는 반도체 동맹 칩4는 미국 주도로 반도체 선진국을 규합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관영 매체는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 비중이 60%라고 적시하고 칩4 동맹 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多做有利于维护全球芯片产业链供应链稳定的事。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공장도 있다 보니 칩4 동맹 가입 문제가 과거 사드처럼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2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질병관리청도 이번 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국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첫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21일간의 감시 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최고상도 여러 차례 수상하고 또 천만 영화라는 말도 낯설지 않은 요즘이지만요. 불과 20여 년 전에는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해 영화인들이 거리에 나와 싸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배우들의 옛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로 가보실까요? 영화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휘날리다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왕의 남자는 질적인 면에서 한국 영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배트맨이 한국 도둑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극한 직업이 1,500만을 넘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스크린쿼터제 폐지는 우리 영화 산업의 무장 해제라며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통상 교섭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 이선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투자 협정의 연내 타결을 앞두고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쿼터 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의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은 우리 영화가 가져야 할 다양함과 독창적인 모습을 죽이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25%를 넘는 나라는 현재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입니다. 저희 영화계에 1,000억이나 1조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봐야 상영할 극장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얘기죠. Parasite.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빙속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가 진천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빙상연맹은 음주 동승한 선수들까지 모두 4명을 퇴촌시키고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진천 선수촌 인근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민석과 정재원 등
빙속 대표팀 4명이 술을 마셨고 3km 정도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해 선수촌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의 음주운전 사실은 선수촌 내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선수촌에 복귀한 이후 쇼트트랙 박지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뒤 숙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한 겁니다. 이후 사고 수습 없이 숙소로 이동한 선수들은 CCTV를 확인한 선수촌 당직자에게 적발됐고 확인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빙상연맹은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김민석, 그리고 함께 술자리를 갖고 차량에 동승했던 정재원, 정재웅, 정선교 등 모두 4명에게 곧바로 선수촌 퇴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김민석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수촌에 들어갈 때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서약서에는 음주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물론 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빙상연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최소 1년 이하의 출전 정지, 최대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 2차전에서 홍콩의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9살 막내 강성진 선수가 A매치 데뷔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네요. 지난 중국전의 선발 멤버와 비교했을 때 11명을 모두 바꿔서 내보낸 벤투 감독. 피파 랭킹 145위 약체 홍콩을 상대로 사실상 주전들을 모두 빼고 나섰습니다. 선제골은 19살 막내 강성진이 뽑았습니다. 전반 17분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행운이 곁든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번에는 일방적인 경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골운이 따르지 않던 대표팀. 후반 29분 홍철이 추가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골문 앞까지 치고 들어가서 강력한 왼발로 직접 해결했네요. 그리고 후반 40분 강성진이 또 한 번 날았습니다. 홍철의 크로스를 헤더 쐐기골로 연결했습니다. 3대0 승리를 거둔 대표팀, 이제 오는 수요일 숙명의 한일전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시원한 승리와 함께 대회 4연패 달성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프리시즌부터 뜨거운 손흥민 케인 듀오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토트넘과 레인저스의 프리시즌 경기입니다. 먼저 레인저스 전반에 선제골을 성공시키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을 손케디오가 아니죠. 오늘은 도움의 역할에 충실한 손흥민 선수. 슬슬 케인과의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하더니 후반 들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후반 5분 케인에게 내준 골, 케인이 멋진 가마차기로 1대1 동점골을 터뜨리네요. 그리고 6분 뒤 가슴 터치에 이은 논스톱 패스로 케인의 역전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정말 찰떡급이네요. 결국 이렇게 2대1 역전승을 일궈낸 손케듀오, EPL 최다 41골 합작 기록에 걸맞게 프리시즌부터 벌써 불타오르네요. 이번에는 이적생들의 활약입니다. 먼저 맨시티에서 아스널로 옮긴 제주스, 첼시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적 이후 4경기 4골. 함께 옮긴 진첸코도 보이네요. 올 시즌 맨시티와의 경기도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은 돌고 돌아 미국에 안착한 가레스 베일. 상대 공격을 끊어낸 다음 찔러주고 반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패스를 이어받아 슛! 들어갑니다. 미국 무대 데뷔골이 터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특유의 왼발은 살아있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지긋지긋한 1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재일 선수가 2점 홈런 포함 혼자서 5타점을 쓸어 담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은 일찌감치 장맛비가 그치고 종일 흐리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마저도 차츰 잦아들겠고요. 이후로 장마전선은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일은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언제든지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고요. 화요일인 모레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무더위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아침 기온도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사이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3도, 광주와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가 3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가 더 극심해지겠고요. 강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4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